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곧 겨울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어때요? 마음도 춥습니까? 따뜻합니까? 날씨는 추워도 마음은 따뜻해야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첫 주 강의했었죠? 이제 한 주 다 돌아갔나요? 네. 이제 전 과목 한 번씩 다 들으셨겠네? 네. 어때요? 강의 들어보니까 할만해요? 네. 재밌어요? 공부 교수님이 최고지. 아, 그래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잘생긴. 누가 제일 강의를 제일 잘해요? 강의? 우리 교수님들이 다들 훌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받으신 거예요. 뭐 다들 강의를 잘하시고 또 뭐 다들 멋지고 그러시죠. 예. 지난주 우리가 어디까지 강의를 했나요? 첫 주에 강의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주에 강의했던 내용.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 뭔가 하는 부동산 공법의 정의를 공부했을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 공법은 어떤 과목이다? 토지와 건물에 관한 부동산에 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령을 하고 개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수직적 관계, 상명하복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래서 공법은 권력적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권위적 관계입니다. 상명하복 관계야. 그래서 만약에 그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무서운 법률 공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공법은 하나 법률이 아니고 무려 150여 개의 법률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는 공법은 사법과 달라서 단순하지가 않죠.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법 밑에 뭐가 있다? 시행령, 시행령 밑에 시행, 규칙, 또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공법의 체계되고요. 또 이런 공법은 어떤 법적 성격을 가느냐?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뭐를 많이 다룬다? 토지를 많이 다룬다. 그래서 토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전문서를 요한다든가 토지에 관심 있는 사람 부동산 공법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행정법의 일정이고요. 세 번째, 행정계획법의 일종이라고 하죠. 행정계획법. 행정계획법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에 관해서 어떤 국가적인 정책, 플랜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규제법이다. 국가가 토지나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어떤 정책을 제시해놓고 그 정책이 맞지 않으면 하지 말라로 끊임없이 규제를 하는 법률이다. 이게 부동산 공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부동산 공법의 이제 출제 범위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청 말씀드렸죠? 행정관청. 특히 우리가, 자, 광역자치단체. 그럼 뭘 말한다? 광역자치단체란? 시도를 광역자치단체라고 그래요. 시도. 그럼 이 시도의 종류는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자, 세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도니까, 시도. 다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게 시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시도의 종류가 5가지 있다. 이 5개 광역자치단체는 레벨이 똑같다고, 같은 급이라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뭐가 있다? 시, 군, 구가 있죠? 시, 군, 구. 이때 구는 어떤 구를 말한다고요? 자치구. 자치구는 어디 있는 거다? 특별시와 광역시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합니다. 근데 기초자치단체장 그럼 누굴 얘기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죠. 근데 어떤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이 갖는다. 그럼 그 권한을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갖는다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권한자가 없는 곳이 나온다고 그랬죠? 어디? 세종시하고 제주도. 왜?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없잖아요. 또 제주도는 시장에 있기는 있는 물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는다. 그럼 권한자가 없는 곳이 두 군데가 나와. 세종시하고 제주도. 그래서 항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권한을 갖는다 라고 할 때는 앞에다 2개를 추가시킨다고 했죠?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갖는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던가
아니면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도지사 같던가 아니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호수구청에 갖는다. 항상 권한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행정계획의 체계 말씀드렸죠. 행정계획의 체계. 우리 부동산 공법상 최상위 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다? 국토종합계획이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전국 국토개발이 20년짜리 청사진이었죠. 그리고 우리 현재 공부하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최상위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도시군계획. 자, 여기서 도시는 어딜 말한다고 했다? 행정구역, 도시. 도시는 어딜 말한다? 도시는 시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시를 보통 도시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 시의 종류가 몇 가지 있을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그냥. 시 종류 네 가지 있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그렇죠? 이게 원래 도시야. 도시. 전에는 군까지 도시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지금은 군은 도시에서 제외했다 그랬죠. 근데 그럼 시가 도시라고 그런다면 우리나라에 도시가 없는 곳이 나와버리죠 또. 어디? 제주도. 제주도. 그래서 여기다 제주도를 추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하면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이게 도시고 거기다 군을 덧붙여서 군까지 하면 6개 관할지역 이렇게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가 6개 관할지역 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걸 6개 관할지역이라고 우리는 도시군 하면 여기를 말한다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기본계획은 20년짜리 청사진,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 그렇죠? 구체적 계획. 자, 행정계획 위계질서가 있다고 그랬죠? 위계질서,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사이에서는 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맞죠? 그러나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위반됐다고 해서 하위계획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위반되면 당연 무효하지만 취소,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취소, 변경을 하기 전까지 서로 충돌할 때는 누가 우선이다? 상위계획이 우선이다. 이 공식 꼭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건 다 비슷해요. 그렇죠? 자, 말을 바꿔볼까요? 우리 집안에는 어떻습니까? 가정에는 위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니 있죠? 그 밑에 아들, 딸 있죠? 자, 누가 위야? 부모님이고 아들, 딸은 그 밑에죠. 그렇죠? 그럼 일단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가급적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부모님 생각에 맞춰주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이 부합해야 돼. 그러나 만약 자녀들의 생각이 부모님들의 생각과 서로 맞지 않다고 해서 너는 무조건 무효, 네 생각은 무조건 무효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냐 말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많이 다르다면 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충분히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죠? 네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지. 그러나 끝까지 부모님 생각과 자녀들 생각이 서로 충돌하면 끝까지 충돌하면 그때 누가 우선해야 돼? 그거야 바로. 그렇죠? 뭐 하위계획, 상위계획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 그렇죠? 모든 사물이 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 내용까지 공부했었나요? 그래서 오늘 237쪽에 2번의 그 국토 용도 구분 이걸 좀 보겠습니다. 국토 용도 구분. 국토 용도 구분. 이게 이제 그 237쪽에 뭐 광역도시계획 지정이라든가 광역도시 출입권자, 239쪽 도시군 기본계 내용, 그 다음에 241쪽에 도시군 관리계 내용 나오는데, 자, 앞에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힘들 거예요. 처음이기나.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고, 오늘은, 자, 지난번 우리가, 자, 일단 보시죠. 광역도시계획 하면 뭐라고 그랬죠? 광역도시계획.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야? 광역도시계획? 다시. 국토종합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야? 국토. 국토는 어디다? 전국. 광역도시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야? 둘 이상의 도시를 묶었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의 방향 설정이 광역도시계획으로 씁니다. 광역계획권. 광역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이니까 6개 지역이죠. 6개 지역의 장기, 발전에 청사진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241조 한번 봅니다. 241조를 보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만 여기만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우선 아는 것은 도시군 하니까 도시군은 어디를 말한다고 그랬다 우리가? 6개 관할 지역을 말한다고 그랬죠. 6개 관할 지역을 말한다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게 도시군입니다. 또 이 계획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첫째 이건 무슨 계획이 있다? 10년 단위 중기계획이라고 그랬죠? 중기계획. 이건 무슨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이었죠. 구체적 계획.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일반 국민을 구속한다. 구속을 하죠. 그래서 이건 무슨 계획이다? 구속적 계획이었습니다. 구속적 계획. 그럼 앞으로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 하면 의 한번 보세요. 도시군 관리 의. 여러분 도시관계 의 이건 우리 부동산 공법상 나오는 수많은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 응?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 보시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이런 같은 경우는 구체적 계획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도시군 관리가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 뭐라고요? 6개 지역에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뭐 토지용, 교통, 환경 쭉 이런 것들은 구체적 계획을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도시군 관리 뭐냐라고 물어보면 막상 뭐라고 확인해야 될 텐데 뭐라고 바로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이걸 다 얘기할 거야? 그렇죠? 야, 도시군 관리 뭐야? 상담에 어떤 질문하면 어때요? 질문하면 일단 뭐부터 얘기해야 돼? 결론을 빨리 얘기해야 돼. 사람 말하는 사람 그러죠? 말 잘하는 사람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부연설명 해야지. 부연설을 앞에서부터 열심히 사람 지루해가지고 어때? 그만해. 그러죠? 항상 물어보면 결론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뭐냐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뭐 여기 뭐 6개 지역의 개발, 정비, 보존에서 수립하는 또 이렇게 하면 도저히 거기까지 못 기다리죠. 다시 말해서 비리 와요 안 와요? 비리 안 오죠. 비리 안 오면 우리는 무시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세요. 옆에다 적어봅니다. 도시군 관리 의 옆에다가 6개 지역에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여섯 개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밋밋하게 했어요? 액센트가 없잖아요. 액센트. 어? 6개 지역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두 군데도 액센트를 팍 주세요. 어? 가장 구체적인. 이건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기에 서울특별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에 뭐가 수립됐어?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됐겠죠?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은 뭡니까? 서울시의 20년짜리 장기 발전의 청사진이죠. 서울시는 앞으로 20년 동안 어떤 도시로 어떻게 개발시켜 나갈까 청사진이 마련됐습니다. 청사진이 마련되면 이 청사진에 맞춰서 이 서울시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잘 이용하는 거야. 잘 이용하는 거야. 그렇죠? 왜 토지를 잘 이용해야 되죠? 이유. 그렇죠. 아유, 오늘 말이 통하네. 그걸 우리는 네, 학교에서 토지의 부증성이라고 그래요. 토지는 늘어나지 않죠. 토지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이잖아요. 이 제한적인 토지를 많은 인구가 이용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좁은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국토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구체적 계획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밑에 5가지가 보일 겁니다. 그쵸? 이 5가지 내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 출제도 많이 나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울특별시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울특별시장이야. 서울특별시장이 이 서울시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작업부터 하고 싶어요? 어떤 작업부터?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서울시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냐고요? 나눠야 되죠. 뭘 나눠야 돼? 그렇죠. 땅의 쓰임새를 나눠야 되죠. 우리는 앞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하면 항상 여러분 뭘 떠올리냐? 하얀 도화지 한 장을 떠올리세요. 하얀 도화지에다가 여러분 아이들한테 크레파스를 주고 너 그림 한번 그려봐라. 크레파스를 딱 주면은 대뜸 뭘 그려? 남 그리고 산 그리고 또 엄마가 준 사람 엄마 얼굴 그리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찢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자꾸 도화지를 계속 주면 자꾸 그러다 보면 좀 더 좋은 그림이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데 도화지를 주면서 여러분이 당부를 한번 해보세요. 야, 도화지는 딱 한 장밖에 없어. 한 장. 그러니까 함부로 그리지 말고 그림을 잘 한번 신중하게 그려봐라. 그렇다면 그 애가 대뜸 나무산 안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조금이라도 어떤 조예가 있는 아이가 같으면 바로 그렇게 그리냐고 제일 먼저 뭐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화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까? 밑그림, 구도를 잡게 됩니다. 밑그림. 이 구도를 잘 잡아야 그 위에 좋은 그림 나오죠. 이 토지를 한 장의 도화지로 생각하고 이 도화지를 가장 효율적에서 최초로 그린 밑그림이 뭐다? 그게 소위 용도지역이라는 겁니다. 용도지역. 그래서 제일 먼저 1번 용도지역 나오죠.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 지정 변경하는 계획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지정되나? 용도지역이 지정돼요. 여기 보세요. 이 토지를 용도지역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는 도시지역으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 도시지역. 응? 여기 도시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관리지역으로. 여기는 농토가 비옥한 지역이다. 농림지역으로. 여기는 자연환경이 빼어난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국을 크게 이렇게 4개의 밑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더 나아가서 이 도시지역은 말이죠. 도시지역은 대표로 개발 목적 용도지역이거든요. 이 개발 목적 용도지역을 더 세분해서 어떻게 나오냐. 여기는 상업지역이 좋겠다. 여기는 주거지역이 좋겠다. 여기는 공업지역, 여기는 녹지지역. 주, 상, 공, 녹. 이렇게 도시를 다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에 대한 땅덩어리를 나눠놓는 작업을 최초의 밑그림이라고 그러죠. 이 밑그림을 그린 작업보다 용도지역이라는 겁니다. 용도지역. 이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최초의 작업이에요. 이게 용도지역이에요. 그죠? 밑그림 그린 게 최초죠. 자,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해놓고 용도지역을 지정해놓고 말이죠. 이 용도지역이 때로는 뭔가 이 용도지역만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여기가 농림지역이에요. 여러분 농림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자, 쉽게 더 얘기하면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면 어떻습니까? 국립公북한산 같은데 자연환경 보전, 설악산 같은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은 절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야. 아, 그런데 말이죠. 이 설악산 내에다가 여기다 뭐를 하나 건축하고 싶어요? 예? 뭘 건축하고 싶어? 모텔. 예, 모텔 또는 뭐 호텔 이런 걸 건축하고 싶다 말이지. 왜? 거기 설악산 놀러 오는 사람들 숙박시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설악산 자연환경 보호전지는 절대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때?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자연환경 보호전지를 도시지로 용도를 변경하죠. 근데 국립공원 설악산을 전부 다 도시로 바꿔버려? 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연환경 보호전지로 놔두고 여기 특별히 우리가 설악동이나 이 지역만 좀 개발을 좀 하고 싶은데 개발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 용도지역이 안 되는 것을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2차지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라는 겁니다. 지구. 지역이 안 되는 것을 뭐가 보충한다? 지구가 보충한다. 그래서 여기다 뭘 지정해 주냐? 여기다가 개발, 지능, 지구, 개발, 지능, 지구 이렇게 지정해 주면 여기는 개발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해놓고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다? 용도지구. 용도지구. 그래서 제일 먼저 용도지역, 용도지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 이게 도시군 관리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첫 번째 작업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도시가 외곽적으로 너무 자꾸 이렇게 팽창돼 갑니다. 도시가. 그렇죠? 그림도 너무 외곽적으로 자꾸 팽창되면 바람직하지 못하죠. 도시가 너무 불균형적으로 외곽적으로 팽창만 돼가면 균형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던 도시 개발이 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도시 외곽 지역에다가 테두리를 쳐놓는 작업을 합니다. 테두리. 벨트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구역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그린벨트. 그린벨트. 어때요? 발음 괜찮나요? 그린벨트. 이걸 용도구역.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마 조정구역 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최초의 장애가 뭐? 용도 지역이고,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2차 용도 지구, 3차적으로 구역, 용도 구역, 용도 구역 3차적으로 도시 외곽 지역에 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계획, 변경하는 계획을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2번에 보세요. 2번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마 조정구역, 수산, 자원보호구역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왜 용도구역을 전부 다 나열을 했냐. 여기 제일 앞에는 용도지역 있죠. 용도지역은 무려 21개나 있어요. 용도지구 27개나 있어요. 이걸 다 적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용도구역은 딱 4개밖에 없어. 그래서 용도구역은 구체로 4개 거기다 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집은 마시고 도시군 관리기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기 6개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 한 구체적 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제출하는 장애마다 밑그림,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보충해서 2차적으로 용도지구. 이 지역과 지구를 다시 보충해서 외곽지에다 3차적으로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게 이게 이제 도시관리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밑그림이 그려져야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오죠. 자, 그럼 이게 밑그림이 그려지면 밑그림만 가지고 그림 다 끝났다. 그래파스 던져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여러분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뭐다. 여기 어떻습니까? 도로도 뚫고 그러죠. 도로도 뚫고. 또는 여기도 어떻습니까? 공원도 조성하고. 또는 여기에 학교도 건설하고. 그러죠? 도로도 뚫고 공원도 조성하고 학교도 건설하고 공항도 건설하고. 이건 뭐라고 하냐.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해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앉아있는 여기에 노원구에 50m 도로를 하나 설치하겠다는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요. 여기에 학교를 건설하겠다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외곽지이다. 공항을 하나 건설하겠다.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이걸 도시관리라는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죠. 자, 그 다음 하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도시가 너무 비좁아요. 비좁아. 그렇죠? 서울시가 너무 비좁아.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죠? 도시의 외곽 지역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아예 뭘 하자? 신도시를 하나 개발하자. 신도시. 그렇죠? 이게 신도시 개발. 이걸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보세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어떻습니까? 뭐 너무 노후화돼 있어. 불량화돼 있어. 그럼 여기를 밀어가지고 뭐 하자? 재개발, 재건축하자. 이게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4번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하는 게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 외곽지에다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 여기를 재개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 이게 뭐다? 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5번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변경을 하는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도시야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도시는 이왕이면 좀 더 체계적인 계획,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강남의 테헤란도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게 전부 다 계획적으로. 그래서 어떤 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는 좀 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상세한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 하면 여기는 상세한 계획이
요구되는 지역라고 별도 지정합니다. 이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라고? 상세계획구역. 무슨 구역? 상세계획구역. 상세계획구역. 상세라는 의미는 뭡니까? 자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뭘 수립한다? 지구단위 계획. 상세계획을 수립하죠. 상세계획.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뭐 지난번에 용산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신도시 개발 갖다 발표했었잖아요. 그럼 그 용산 개발 어떻게 할 거예요? 상세 지구단위 계획을 거의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한 것은 보통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거기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자, 이 5가지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 도시군 관리 내용 종류 5가지도 꼭 중요한데요. 자, 이것도 일단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이해하라고 그랬죠? 보세요. 자, 도시군 관리 뭐냐면 개념부터 출발하셔야 돼. 도시관에서 6개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그럼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할래? 밑그림부터 그리자. 그 밑그림 뭐다? 용도, 지역. 밑그림을 보충해서 용도, 지구. 지역과 지구를 보충해서 3차적으로 구역, 용도, 구역.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더 나아가서 도시가 좁으면 신도시를 개발하자. 도시, 개발. 개발된 도시가 노후화되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왕 개발하는 거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싶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죠. 이 5가지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착착 연결되죠. 1번에서 5번까지. 어떤 사람은 그냥 읽어. 뭐 앞글자 따서 또 암기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 내용을 5가지 정확하게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요. 응? 그러니까 여기다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응? 여기다 공원을 조성할 때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또 여기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재개발할 때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전부 다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관리 내용, 관리계획 내용 5가지는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 5가지 내용 중에서 밑에 보니까 2번 이제 뭐 입안 결정 절차 나온 입안 결정 절차 오늘 이거 설명을 하지 않을 거야. 이건 복잡하니까. 다만 도시관리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냐? 243쪽 보세요. 243쪽. 3번 뭐가 나오죠? 용도? 지역이 나오죠? 요거잖아요. 도시관리 첫 번째는 용도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 용도 지역 제도를 집중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용도 지역 제도. 그래서 오늘 용도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이 뭐냐? 용도 지역. 우리는 부동산 공법상 가장 중요한 또 용어 중에 하나가 용도 지역입니다. 땅을 공부하고 토지를 공부하다 보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용도지역이 뭐냐라고 보면 1년 내내 공부를 해도 용도지역이요? 그걸 공부를 하긴 했는데 뭐라고 대답하기 참 그래요. 예. 용도지역을 제대로 저는 대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용도지역이 뭔가를 좀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 보세요. 용도이라서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용도에다 첫 번째 동그라미 건폐율 2, 용적률 3,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공공복리를 증진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중복되지 아니하게 뭘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아하, 용도지역이 뭐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뭐함으로써 제한하자. 제한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 공공복리 증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복되지 않도록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지역,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별로 또 필이 안 오죠. 자, 좀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하면 여러분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용도지역은 지정 대상 지역이 어디냐? 전국입니다. 어디? 전국. 다시 말해서 용도지역은 전국의 모든 토지다 지정하는 거야. 전국의 토지 가운데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없어요. 전국의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아까 뭘 지정한다고 그랬죠? 제가? 네? 밑그림. 토지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용도지역이에요. 밑그림. 밑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응? 생활권 지정입니다. 용도지역은 생활권 지정이야.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이적을 농림적을 지정했다 하는 것은 이적은 농토가 비옥한 지니까 앞으로 농사짓고 살아는 의미요. 이적을 도시적 가운데 상업적 지정했다는 것은 이적은 상업 중심의 생활권으로 이적을 주거지을 지었던 주거 중심의 생활권으로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적은 밑그림이다. 밑그림은 뭐다? 생활권 지정이다. 생활권 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생활권 일단 법에서 총 4용도 9지역 생활권 총 9개 지역으로 법에서 나눠집니다. 생활권이. 이게 이제 우리가 시행령까지 가게 되면 이 용도지역이 총 21개 지역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국토개혁법이 있죠? 지금 현재 국토개혁법에서는 용도지역 총 몇 개야? 9개 지역인데 시행령까지 용도지역 총 몇 개 나뉩니다? 21개 지역으로 생활권이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생활권. 네 번째, 생활권을 지어놓고 규제를 합니다. 규제한다고 그랬죠? 아까 왜 규제한다고요? 네? 토지를 왜 규제한다? 첫째, 효율적 이용이잖아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거. 국토가 좁기 때문에. 이건 한마디로 미시적 차원에서 목적입니다. 미시적.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 거시적 차원에서 목적 뭐다? 뭐예요? 복리죠. 공공복리. 이 공공복리라는 얘기 참 좋은 얘기죠. 공공복리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많이 쓰는 용어잖아. 공공복리가 뭐야? 공공복리가 무슨 뜻이냐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읽어주세요. 한자는 표문자잖아. 한자는. 그죠? 표의 문자이기도 그냥 읽어주면 뜻이 나오죠. 공공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복되고 이득이 되게. 그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복되고 이득이 되게 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함께 더불어 잘 살자. 이게 공공복리입니다. 우리 부동산 공부의 최고의 이념자 가치, 우리 부동산 공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더불어 잘 살자. 이거예요. 규제를 하는 목적이 네가 다소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다다수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네가 참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 목적이 소극적인 거시적 측면에서는 토지의 효율적이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뭐다? 토지의 공공복리 정진에 있다는 거죠. 뭘 규제하느냐? 세 가지를 규제합니다. 첫째, 뭘 규제한다? 건축을 제한해. 건축제. 이걸 뭐냐? 건축물의 뭐를? 용도를 제한한다는 얘기죠. 에? 건축 용도 또는 뭐 종류, 규모 이걸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이 주거지니까 여기다 모텔을 건축하지 마라. 이 지역이 주거지니까 나이트클럽 건축하지 마라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 제한, 건축 용도, 종류, 규모가 제한돼. 2차적으로 뭐가 제한되냐? 건폐율이 제한돼. 건폐율이라는 건 이거죠. 전체 대지 가운데 몇 %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대지 100평인데 100평이다 꽉 차게 건축하지 말고 70%까지만 건축해라. 80%까지만 건축해라. 이걸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이 대지에다 건축물을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냐는 겁니다. 층수 제한이에요. 건폐는 몇 %까지 건축할 수 있냐? 용적률은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냐? 그리고 항상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약속을 정하겠습니다. 또 용적률하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 건물의 높이. 용적률에 따라서 건물의 층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용적률 니꼬르 건물의 높이를 정합니다. 용적률 니꼬르 뭐냐? 우리는 좀 세속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용적률 니꼬르 뭐다? 돈입니다. 용적률 니꼬르 뭐라고? 돈. 여러분 재개발하죠? 재건축하죠? 재개발, 재건축을 가장 우리가 뭘 많이 따져?
용적률이 몇 프로냐? 왜? 용적률이 몇 프로면 건물의 층수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냐는 겁니다. 건물의 층수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냐? 건물이 높게 올라가면 높게 올라갈수록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세대수가 많아지면 일반 분양주택수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일반 분양주택수가 많아지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 액수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용적률 네 거고 돈이야. 그래서 앞으로 항상 용적률 하면 높이, 용적률 하면 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달라지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 층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이야말로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그 토지의 투자 가치입니다. 뭐라고요? 투자 가치. 이게 용도 지역이에요. 자,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그다음에 혹시 땅도 사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그러셨겠죠. 또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중개를 하다 보면 어차피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땅을 만나야 되고요. 이때 여러분은 혹시 땅을 살 때, 땅을 팔 때 제일 먼저 상대방한테 뭐부터 물어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떻습니까? 저한테 이 땅을 사러 왔다. 그럼 제일 먼저 저한테 뭐부터 물어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했던 대로 하시라고요. 용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동안에? 예? 거짓말 하지 마시고. 자, 뭘 물어봤어요? 대뜸 안 봐도 뻔해. 평당 얼마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땅 하면 누구나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평당 얼마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후로 앞으로 땅을 대할 때 절대 평당 얼마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가 토지를 대할 때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땅을 놓고 평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얼마나 우둔한 얘기냐. 평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는 나는 땅에 대해서 전혀 전문 지식이 없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나한테 사기치세요. 이런 뜻이에요. 치라고 그러면 쳐야지. 그렇죠? 네. 땅이라는 게 말이죠. 사기치기가 참 좋아요. 사기치기가 참 좋다고. 또 땅은 사기를 쳐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크게. 그러니까 사기꾼들 가장 좋아하는 땅이 사기가 땅 사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땅은 사기치기가 좋다고 그랬죠. 자, 제가 땅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그럼 왜 땅 가지고 사기치기가 쉽냐? 제가 만난 대부분 99.9%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 대부분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렇죠? 땅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토지에 대한 전문가들 거의 없으니까. 또 안다라도 일부분이지 땅이 워낙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땅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평당 1,000만 원 가는 땅을 평당 100만 원 해도 상대방은 소화를 안 하고 평당 10만 원짜리를 평당 1,000만 원 해도 상대방이 넘어가는 게 땅이야. 두 번째, 땅은 사기당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 보여지는 거하고 말이죠. 땅의 투자 가치는 거의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고 느낄수록 그 땅은 거의 투자 가치가 떨어진 땅이 대부분이야. 왜? 여러분들 땅을 볼 때 제일 먼저 뭐죠? 경치를 보잖아요. 아름다움을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말에 차 가지고 저쪽 양평 쪽 이렇게 쫙 지나가다 뭐 어때요? 강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그렇죠? 그럼 여기다 타면 계곡 같은 데에다 전원주택 하나 건축해 놓고 어때요? 여름이면 여기서 수영도 하고 수상스키도 타고 말이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땅들 있죠? 그러면 제가 그런 땅 가서 보여주면서 이게 땅 참 좋잖아. 야, 기가 막힌 땅, 강도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 거기 뿅 갑니다. 그런데 그런 땅 실제로는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 안 된다. 근데 제가 그런 땅 보여주고 땅 참 좋죠. 여러분은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가 막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땅은 보통 우리가 투자 가치하고 보여지는 것 대부분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아내는 게 아주 쉬워요.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하는데 1시간 강의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스님, 제가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좀 했는데 제가 스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늘 제가 땅을 하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떤지 좀 한번 봐주세요. 얘기를 해요. 어떤 땅인데 제가 경남 하동에 쌍계사 있죠. 쌍계사. 쌍계사가 이렇게 딱 내려다보는 바로 산자락에 땅을 좀 살려고 합니다. 그 땅이 1,000평이 나오는데 1,000평 중에서 500평을 저한테 사라고 그러는데
그 주인이 500평 아니면 안 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00평을 팔아. 그 사람이 1000평을 갖다 이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이미 이제 다 이제 공사를 다 해놓은 거 토목공사를 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내가 전원주택을 가지고 제가 한번 거기 가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앞에 벚꽃이 이렇게 쫙 피고 말이죠. 쌍계산 내려다 보이고 밑에 섬진강이 눈에 탁 들어오고 정말 기가 막힌 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땅을 보고 뿅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려고 해서 사실은 오늘 계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지 봐주세요. 근데 항상 여러분 앞으로 얘기할 때 땅을 물어볼 때는 적어도 제일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이 땅을 물어볼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그 땅에는 호적이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가지고 이 땅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땅을 좀 이게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말만 더 갈 수가 있어 없어? 아니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그 토지란 정확한 지번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니까 대부분 지번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걸 조회를 해보면 그 지역 토지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서류상으로 이 땅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분석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서류상 분석을 먼저 하니까 용도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근데 지번도 몰라. 지번도 모르고 토지용 계획하는 가지고 선생님 이 땅을 사야 됩니까? 해서 오늘 지금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땅을 물어볼 때는 정확하게 아까 지번이라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지번을 얘기해 주면 제가 집에 와서 검색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봐서 말씀드릴 테니까 지번을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선생님 제가 오늘 꼭 계약을 하고 싶어요. 왜요? 오늘 제가 계약을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려버릴 것 같아요. 이분이 이미 뿅 간 거죠? 뿅 갔잖아요. 팔려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좀 계약을 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랬어요. 땅이라는 것은 지금 볼 때는 참 좋은 땅 같이 느껴지고 또 대부분 초보자 생각할 때 이 땅 아니면 정말 좋은 땅 없을 것 같지만 그 땅보다 좋은 땅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얼마나 나오니까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음부터까지 제가 집에 가서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했더니 그래도 사고 싶은데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요? 그럼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이게 뭐 다른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달라고 그러는데 물어봤어요. 그때 평당 30만 원씩 달라고 그러는데 30만 원. 산지야? 산지 평당 30만 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개발이 되고 안 되고 건축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걸 다 떠나서 평당 30만 원이면 500평이 얼마야?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여기다 전원주택 건축하겠다는 거죠. 전원주택 건축하면 거기다 최소 우리가 전원주택을 30평을 건축한다고 합시다. 30평을 건축해서 건축비를 전원주택은 최소 하나 500은 잡아야 되거든요. 최소 5회. 저렴하게 잡았을 때 500이면 그게 건축비가 얼마야? 1억 5천이야. 그럼 거기다 3억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람직한 투자일까요? 3억이면 어떻습니까? 서울에다 아파트를 사놔야지. 그렇죠? 이거 전원주택에다 3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이 그 사람이 3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제가 얘기 많아요. 근데 보니까 30대 중반에 이제 근데 그렇게 크게 돈이 많아 보인 것 같지도 않은데 거기에 3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최소 3억?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3억을 갖다 투자할 만큼 그렇게 여유 자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그 정도 같으면은 투자 가치 있는 투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전원주택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한참 오래된 전원주택 붐이 많이 불었을 때 전원주택 굉장히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전원주택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이 좀 높아지고 말이죠.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자꾸 이제 능력이 좀 높아지면서 돈에 좀 여유가 생기면서 말이죠. 꼭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여유가 생겨지면. 근데 갖는 순간부터 예물단지가 되는 거. 그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별장이나 전원주택. 두 번째, 애인. 세 번째, 보트. 이걸 예를 들어요. 전원주택도 한때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전원주택을 해보면 말이죠. 전원주택은 초기에는 좋아요. 가서 딱 한 5, 6개월? 이 정도는 살만해. 근데 5, 6개월 살고 나면 말이죠. 지겨워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 거기 가서 맨날 풀 뽑아야 되죠. 그러죠? 벌레하고 친해져야 돼. 모기하고 친해져야 돼. 그러죠? 어떤 데는 뱀이 마당까지 들어가요. 그러죠? 이런 생활을 갖다 할 수 있겠어요? 서울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성분들 뭐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사우나 가고 찜질방 가고 그러시나요? 거기 찜질방이 있어. 사우나가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게 감옥 같은 생활이라니까요. 처음에는 좋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주택 하겠다고 그러면 처음에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요즘에 이제 가까운 양평이라든가 이쪽 가면 전원주택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다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경매로 나와 있고 전세 월세로 나와 있는 데 많아요. 아주 싼 것들. 그렇죠? 그러면 꼭 해보고 싶으면 들어가서 월세나 전세로 한 5, 6개월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봐가지고 난 그냥 체질이다. 풀 뽑는 게 체질이고 뱀과 친해지고
저녁에 모기 와도 전혀 나는 감각이 없고 나는 왠지 좀 둔한 것 같다 싶으면 그 다음에 저녁부터 건축에서 사시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전원주택 거의 3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응? 일단은 저는 용도지에 허가가 나와 안 나와 따라서 저 같으면 3억을 거기다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어제 보니까 문자가 이제 집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볼 생각인데. 그래서 그분 같은 게 보고 난 다음에 뿅 가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안달이 나는 거야. 이게 사람들 사기당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는 거. 그래서 땅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투자가 정반비례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땅을 물어볼 때 뭘 갖다 물어봐야 되냐. 이 토지의 가격을 물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가격을 물어봤다는 것은 땅에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야. 서울의 명동 같은 경우에 평당 얼마씩가요? 비싼 땅이 2억 넘어가요. 한 평에. 근데 저기 국립공원 지리산 같은 데 자연환경 보전적 있죠? 이런 데 평당 300원, 400원 이런 땅도 있어요. 그럼 가격 물어봤다면 무조건 싼 거 사겠다는 거잖아요. 싼 거 사면 돼? 자,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토지를 공부할 때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격언.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면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오르는 것은 더 오르고 오르지 않는 것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절대 오르잖아요. 용도지역사라든가 그러죠. 그럼 어떤 사람은 초보자들이 뭐냐 땅값이 막 오르고 그럴 때 야 여기도 오르고 여기도 오르고 여기도 오르니까 나도 좀 사놓으면 되겠지. 사놓으면 되겠지. 올라 안 올래? 절대 안 오른다고요. 2008년 이전 같은 경우도 말이죠. 서울에 부동산이 한창 뜰 때였대요. 뭐 재개발, 재건축, 단독주택 나오는 대로 막 다 사들였잖아요. 빌라 같은 거 그때 엄청나요. 막 이렇게 오르고 막 다 사들니까 나머지 막차 탄 사람들이 어디다 많이 사느냐. 서울에서 가장 사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서울에서 가장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 어디죠? 강서구, 화곡동 같은데, 신월동 같은데. 왜? 여기는 공항 인근 지역에다가 그렇죠? 고도가 제한돼 있어요. 또 어때? 거기는 우리가 고도지구에다 공항시설 보호지에다가 몇 개가 규정돼가지고 거기는 건축물 높게 올라갈 수도 없고 투자가 아주 떨어져요. 그럼 거기는 오를 수가 없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 안 되는 지역 그 지역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좀 뜨겠지 하고 되면 거기다 또 상호 아파트 산다고. 그러나 거기는 어떤 지금 옛날랑 똑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평당 가격을 갖다 물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도지역이 뭐냐를 물어봐요. 용도지역. 그래서 용도지역을 갖다 물으면 용도지에 따라서 어떤 건축을 건축할 수 있냐, 건폐 얼마냐, 용적을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평당 가격만요. 절대 우리가 땅을 갖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 물어보게 되면 100%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사기당한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항상 용도지역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갖다 볼 때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여러분 항상 토지를 얘기할 때는 지번을 보셔야 돼. 지번을 물어보세요. 상대방한테. 상대방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상대방한테 용도지역 무슨 지역입니까? 용도지역 뭐 물어보지 말라고요. 왜? 상대방 얘기 믿을 수가 없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좋은 지대요. 그러죠. 믿을 수가 없다고. 믿지 말고 뭐만 물어봐? 지번을 물어보시라고요. 지번을 물어봐가지고 제일 먼저 토지 용객 확인을 떼보셔야 돼요. 토지 용객 확인을 떼보면 그 용도지역, 용도지 전부 다 표시돼 나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지 상대방 얘기도 믿지 마시라고요. 자, 그래서 용도지역은 항상 토지의 가장 중요한 투자 가치가 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투자 가치. 다섯 번째, 용도지역은 이건 주로 우리가 수평적 규제라고 합니다. 수평적 규제. 수평적 규제라고 하면 이건 주로 토지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나오겠죠? 앞으로 용도지역은 땅, 용도지구는 건물 앞으로 기하세요. 용도지구는 땅과 관련된 것이고 용도지구는 주로 건물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토지 규제다. 여섯 번째, 이건 절대 뭐가 안 되냐? 중복지정 안 됩니다. 중복지정. 같은 지역의 용도지역은 절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도지역은 뭐냐? 토지로 얘기하면 뭐다? 호적이다. 토지 호적이 뭐다? 용도적이다. 사람도 뭐가 좋아야 된다? 호적이 좋아야 돼요. 호적이 중요하죠? 개천에서 욕 난다고 그러지만 개천에서 사실 욕 나나요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에는 개천에서 욕 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호적이 좋아야 돼. 네가 진골이냐 성골이냐 그러죠? 그러면서 호적에 따라서 거의 정해지더라니까요. 땅은 뭐가 중요해? 땅도 호적이 중요해. 용도지역. 그 용도지역 기본적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땅을 보면 호적을 받는다. 호적은 전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호적 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호적 없는 사람은 없죠. 땅은 전부 다 호적을 가져요. 근데 사람은 호적을 2개 가질 수 있어 없어? 호적은 또 2개 가질 수 없죠. 땅도 딱 호적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용도지역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용도지역 하면 용도지역은 첫째 전국을 대상으로 최초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적성에 맞춰서 토지에 생활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생활권은 법에서 최고 9개 지역으로 시행령까지 총 21개 지역으로 생활권을 지내놓고 생활권을 따라서 규제를 하는데 뭘 규제한다? 건축자, 용도, 건폐율, 용적을 제한한다. 뭐 하려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모의열전을 하기 위해서. 이건 토지 중심의 규제이기 때문에 수평적 규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전국에 절대 같은 지역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은 중복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이게 용도지역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용도지역 여러분들 가장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당 가격이 아니라 뭐다? 용도지역이다. 뭐다? 호적이다. 호적. 이게 용도죠. 이걸 좀 꼭 좀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겠습니다.